정부에서 살리려고 하는 돈들이 이선 도시는 안 가고 그래도 미래 올라갈 가치가 있는 도시에 돈이 먼저 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렇죠. 배터리 여기는 고속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들이 여기에 다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 금리가 떨어져서 자산이 올라간 데서 그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일단 경제 펀더멘탈을 내년에 엄청 안 좋아질 거다. 근데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플로우 저자시죠. 그리고 미국 어바인 대학교 교수이신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요즘 그 선전에서 뭔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오고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네. 원래 우리가 이 부동산 거품을 빼는 시진핑 정부의 어떤 의도된 네. 전략이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전환되는 건가? 그러면 도대체 상황이 어떤 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는 뭐 어떤 주석이 뭐 의도돼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중국도 이제 상당 부분 시장 경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지만 그래서 뭐 어떤 주석이 어떤 뭐 전략적으로 어떤 한 거 하기에는 너무 큰 경제 규모고 그렇게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무슨 우려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 심천에서 그거는 두 가지 방면으로 좀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심천은 중국의 일선 도시예요. 네. 일선 도시는 그나마 원래 괜찮았는데 지금 심천이 일선 도시 중에 가장 부동산이 많이 하락한 도시인데 그 최초 납입금 있잖아요. 그거 70%에서 40%를 안 썼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말하면 한국 돈 대충 한 12억 정도 넘어가면 허화주택이라서 부가세를 더 많이 내는데 네. 그걸 범위를 더 크게 해서 그 세금을 안 내도록 해서 예를 들면 원래 세금이 한 70만 원 위안화로 70만 위안을 낼 걸 한 30만 내면 되도록 해서 세금을 확 다운시켜줬고 그래서 지금 심천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심천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에서 지금 광주도 그렇고 규제 정책을 올해 들어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부동산 무너지면 안 되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작년 말부터 각 도시별로 지금 지방정책별로 많이 해오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중국 정부에서도 그냥 의도된 거기 때문에 뭐 괜찮아 네. 뭐 이렇게 연착륙 할 거야라고 네.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심천이 선전이죠. 네, 네. 이런 어떤 강력한 규제가 이렇게 풀리는 걸 보면서 일단은 그러한 어떤 그 여유 네.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네. 확 규제를 푼다는 거는 네, 네.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 네, 아닌가? 네. 그럼 또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또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올해 제일 많이 정책 나온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올해 내내 제가 최근에 그 중국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했는데 중국 관련 부동산 관련 정책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냥 뭐 주택건설부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관련 부처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컨트롤 했죠. 2021년에는 그 세 개 레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제가 주면서 경제가 바로 지금 경착 리스크가 있으니까 작년 말부터 막 풀기 시작해서 근데도 안 살아나니까 올해 또 7, 8월에 또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중앙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선 도시 광주 제일 먼저 했고 지금 심천이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조금만 정책 어떤 스탠스만 변해도 확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1년 넘는데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그러니까 당국은 되게 곤혹스럽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중국 부동산은 두 가지 선택 같아요. 여기서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냥 클리어 가는 거죠. 정산시키고 죽을래는 죽어라. 예, 그냥 완전 시장 원래대로 그냥 청산할 죽을래는 다 죽고 그게 살아남는 애들 진짜 살아남는 애들잖아요. 그래서 완전 시장 원리로 가는 거고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옛날에 일본처럼 일본이 그랬거든요. 완전히 부동산 시장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돈이 거기에 묶인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택한 거는 후자였죠.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고 왜 이게 어디까지 이게 지금 연관되는지를 모르니까 괜히 이게 지금 중국은 제3자 담보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은행이라든지 지방 정부부터 기업이 부동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그 더플로 책에다 썼지만 중국의 딱 세 개 산업을 빼고 반도체, 전기전자, 설비 요 세 개 빼고 나머지 산업들하고 부동산 경제와의 상관성은 미니멈 10%부터 대부분 50% 이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이거지만 부동산 경제가 좋아야 나도 좋다라는 산업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무너지면 그냥 모든 상장 기업들이 다 부동산 관련돼 있으니까 상장 기업들이 그냥 다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부동산 무너져 주가가 떨어지면 이 자기 전공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 폭락하면서 융자가 또 안 되면 또 자기 지금 경영 쪽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중국 경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네. 헝다, 예. 그다음에 비그이위안 예. 여기 채권이 거의 부도 상태잖아요. 예. 근데 또 그 뭐 만기 연장을 예, 예. 해준다 또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 업체들의 이 부도 현황 어떤 경영난 네. 상황. 그래서 중국 정부가 50개 기업을 발표했어요. 살려야 되는 50개 부동산 기업을. 그 중에 B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전용체,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기업들을 살리는 전용체를 발행해서 이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줘라. 지금 이런 방침입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게 돈이 제한되다 보니까 주로 어느 쪽으로 이 돈이 써야 되냐면 중국말로 뻐절러라고 해요. 뻐절러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분양 대금은 받았는데 올라 못 간 부동산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 구매한 사람들은 은행에 대출 받아 보통 집 사니까 계속 대출금을 중간 돈을 계속 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뭐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계산하면 지금 2.3억 평방미터 중국은 제곱평방미터로 하거든요. 그러면 큰 집이 보통 100제곱평방미터니까 한 200만 채가 뭐 돈 받았는데 뭐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실제는 노무라 같은 이런 데서 발표한 데이터 보면은 실제는 한 900만 채가 한 4배가 넘네. 예, 지금 2천만 채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네. 2천만 채. 그 중에 한 900만 채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제일 보수적이라도 200만 채예요. 제일 보수적이라도.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 돈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삐고요. 앞으로 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허나 하남성 정조에 있는 어떤 지금 뭐 올라간 부동산에 유동성 문제 생기니까 준다. 근데 그게 돈이 4억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4억이 필요해. 그거 완공하려면. 근데 돈을 그 4억 다 못 줘요. 한 2.2억을 줘요. 그럼 나머지 2억을 자기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2억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도 완전 무너져 버려서 주식시장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럴 때 자기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그게 이렇게 뭐 어떻게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2억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풀로 안 준 이상은 이게 현실적으로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들어갈 때 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이선 도시다. 네. 결국 일선 도시다 하면 누가 봐도 일선 도시에 이 돈이 먼저 가요. 이선 도시는 누가 봐도 이 집을 올려봤자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 정부에서 살리려고 하는 돈들이 이선 도시는 안 가고 그래도 미래 올라갈 가치가 있는 도시에 돈이 먼저 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근데 비거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 3선 도시에서. 아, 그러니까 올려도 별로 경제성이 없는 지금 시장 거의 뭐 다 올려도 손실하고 돈이 대수로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 방향은 이런데 현실적으로 이 돈들이 진짜 문제 해결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난감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요거 외에 네. 지금 보니까 그 부동산 신탁 투자 회사들 예. 그 가운데 보니까 중릉이라는 회사가 맞아요. 대표적인 회사 같은데 맞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만기 상품 자기네가 예. 이렇게 발행한 그 예. 상품
73조 원이나 되는 뭐 이 원금은 물론이고 그 이자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디폴트 네. 상태다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중즈그룹이 중국에서는 종편로 중즈씨라고 해요. 중즈씨라는 게 앞에 중자는 중국을 말하고 즈자라는 이게 창업자 오너 그 사람이 이게 이름이 중에 한 글자를 딴 거예요. 근데 이 중즈씨 이게 중국에서 뒤에 씨 붙을 때는 씨라는 게 직역하면 개 어떤 계열 알죠? 그 예, 개예요. 예. 중즈 계열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중즈 그룹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룹. 근데 조금 C라는 게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렇다 합시다. 어쨌든.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중즈 C 뒤에 C자 붙은 게 중국에서는 몇 개 없어요. 이게 벌써 C 붙을 때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규모다.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하고 위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제일 높은 쪽에서 이 중즈시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공인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블루칼라예요. 인쇄 공장의 공인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근로자 출신. 예, 근로자 출신인데 이 중주 금융 왕국을 건설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보기 그렇죠. 지식 배경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형님이 중앙 제일 큰 금융 그러니까 중앙 회사 중국의 제일 높은 중앙 금융 회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맥이 있으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얘네 뭐 하는 애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한대요. 사모펀드. 사모펀드에서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상장시켜요. 상장시킨 다음에 그 시가를 관리해요. 주가를 관리하죠. 주가 관리하고 띄우고 해요. 그러다가 일정한 시기에 액세스하고 나와서 그걸 반복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중주그룹이 총 굴리는 돈이 3.7조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이게 4조 하면 107, 47, 28, 610조로 굴리는 애들이에요. 엄청나네요. 610조. 지난번에 헝다는 부채가 2.4조거든요. 근데 얘네는 3.7조를 굴리는 애들이에요. 예. 근데 얘네는 쉽게 말해서 왼쪽으로 돈을 모아와요. 오른쪽으로는 투자해요. 요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어떻게 모아왔냐? 그게 펀드로 모아오고요. 그 다음에 띵시ang 롱즈라고 해서 제3자 발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저기 상장 회사 거기서는 못하니까 보통 특정 제3자 발행을 하는데 이자를 얼마 주냐면 7에서 8%를 줘요. 그러면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중국은 3%도 안 줘요. 1.몇 %예요. 그럼 7에서 8% 주면 부자들이 돈이 가요. 그렇죠. 얘네들한테 돈 준 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부자들. 보통 돈이 얼마 한국 돈으로 기본 투자 금액 2억에서 3억입니다. 이런 애들이 여기다 돈 넣어요. 이자가 7에서 8이니까. 그 다음에 이 돈들이 쫙 모였잖아요. 그럼 이 돈이 수익을 내려면 7에서 8%로 융자를 했으니까 얼마 수익을 내야 돼요? 적어도 10%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중국 GDP 성장률이 지금 5, 6인데 GDP 성장률이 오르라고 뭐냐면 중국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이 5에서 6%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 파이낸싱 자금 융자 비용이 7에서 8이면 10으로 내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냥 돈이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요. 아까처럼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서 상장시킨 다음에 주가를 띄워가지고 내고 이런데 그게 옛날에는 못했어요. 왜 옛날에 못했냐면 옛날에는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 또 중국에 새로운 스토리 많았어. 핀테크라든지 빅테크라든지 뭐 스마트라 뭐 빅데이터 이런 스토리를 계속 새로운 옷을 입으면 그게 먹혀가지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자기 생활을 탁탁 먹혔는데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지금 대폭락하면서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주로 투자한 상품이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싱 그렇게 해갖고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게 이제 하나는 주식, 이제 말하는 주식. 두 번째는 주로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하는 인프라 투자에 돈 들어간 거예요. 지젠이라고 하거든요. 인프라 투자한 거예요. 근데 지방 정부다 지금 부동산이 다 망하면서 그 인프라 투자들이 장기간에 거쳐 돈이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주식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망했고, 그러니까 투자한 자산이 지금 다 부실화가 되는 거죠. 주식이 망했고, 그다음에 채권을 투자한 게 주로 지방정부 인프라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거는 후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그래서 얘네들 이번에 공지를 냈어요. 무슨 공지 냈냐면 공지들 편지를 썼는데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미안하다, 致歉信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신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편지 이름이. 그다음에 안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은 부채가 자산은 2천억이다. 2천억 위안. 근데 부채가 4,600억 위안이다. 근데 2천억 위안은 대부분 부실화될 것 같아. 왜? 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주식과 채권이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그거고 채권이 이제 그거고 후순위 채권.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돈이 회수할 확률이 없다. 굉장히 낮다. 그렇게 공개서한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배째라. 예. 우리 이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예. 사모펀드를 통해서 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림자 금융을 그렇죠. 합니다. 우리가 예. 이제까지 계속 걱정했던 게 드러나지 않은 부채, 맞아요. 바로 그 그림자 그림자 금융. 예. 근데 이게 증주그룹을 중심으로 한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이게 결국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이런 예.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일단 은행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은행. 그래서 은행 살리는 작업은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에 계속 중국 경제 글을 쓰는데 거기다 자세히 그 원리 작동을 적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은행을 먼저 살리는 작업만 집중하고 있어. 지방정부하고 지방은행. 왜냐면 얘네 무너지면 진짜 그렇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못 살려요. 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은 워낙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본을 잘 갖고 놀아요. 네. 유대인 못지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그림자 금융이 가면서 중국 경제 성장시킨 건데 얘네들이 지금 다 무너진다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얘네들 제일 큰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이 중주시를 들다 보면 중국 경제의 그 뒷면, 앞면, 뒷면이 있는데 뒷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금융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얘네를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예. 중국의 금융 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예. 은행과 지방 정부를 살리는 정책으로 일단 가고 예. 그림자 금융은 무너지게 놔둔다. 예. 근데 이게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면 이게 다시 다 전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타격이 뭐냐면 두 개입니다. 영향력이 뭐냐. 하나는 얘네들이 이번에 이 사람 죽었어요. 이제 그 창업자가. 아, 창업자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죽으면 그 상장 회사 공고를 내잖아요. 주요 투자자가 영향력 투자자가 죽으면 자기 주요 대주주가 죽으면 공고 내야 되잖아요. 상장회사. 그렇죠. 근데 상장 기업 중에 9개 회사가 냈어요. 주요 주주 변경해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제일 유명한 가수 남편이에요. 아. 모아민이라고 중국의 국민 가수. 한국 말하면 한국 국민 가수 누가 있죠? 어쨌든 이선희 비슷하게 모아민. 소녀시대. 아니 그건 최근이고 모아민 나이 많으니까 옛날 시대. 팬심을 좀 발휘할 수도 있지. 소녀시대 좋아요. 또 보시기하고 다르네요. 아 진짜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근데 그 모아민이 시원시원하게 생긴 국민 가수인데 그 사람 남편이에요. 근데 2020년에 돌아갔는데 이 여자 가수님이 260억 위안의 자산이에요. 네. 유산이잖아요. 안 받겠댔어요. 아, 빚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알겠죠. 포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금자군이 벌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상장 기업들의 유동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중국은 주로 동서남북 다 갔다 왔는데 거짓말 아니고 상장 기업들이 우리가 보통 1등부터 괜찮잖아요. 1등부터 5등이 다 유동성 문제 터졌어요. 아, 지금 현재?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서 돈 버는데 지금 경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딱 유동성. 흑자부도. 예. 그게 우리가 IMF 때 일어났던 게 그거거든. 딱 그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터지면 그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지금 난리 금융위기는 났어요. 금융위기는 어쩌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확 커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두 개 섹터로 봐야 돼요. 민간 경제하고 국유 파트. 근데 국유 파트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중앙정부와 중앙은행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토지나 이런 자산은 다 중국이 정부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일부분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은 한 7대 30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는 50대 50이에요. 세금 납부하는 거는. 세금 납부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민간 파트가 다 무너진다 보면 돼요. 근데 유동성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긴 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상장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냐면 지분을 팔아 버텨요. 대주주들이 중국은 다행히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팔면서 버티고 아니면 주식 담보 대출하는데 또 요즘에 최근에 중국 그 증감에서 나온 정책 뭐가 있냐면 대주주를 뭐 주식 팔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지금 엉망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예.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예. 지금 베이징 증권거래소 예. 거래소에서 이제 대주주들의 주식 매각 금지령이 맞아요. 내려졌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예. 지금 자기 다 지분을 팔고 팔아서 있어요. 버티고 유동성.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예, 예. 근데 다 팔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면 팔면은 대주주 물량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대폭 나가죠. 지금 나 거의 반토막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27월이라든가 지금 8월 나면 얼마예요? 38, 24, 48, 거의 뭐 60% 70% 떨어졌죠. 왜냐면 대주주 물량이 나가버리니까. 지금 예.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미국 네. 나스닥 뭐 이번 달 들어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이냐 뭐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유동성의 문제가 이미 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대주주들이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팔아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왜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만약에 중국 경제가 하반기도 계속 이처럼 안 좋다. 못 버텨요. 그것도 자기 지분을 팔다가 어디까지 팔겠어요? 또 못 팔게 하고 지금 이러니까 못 버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우리가 말하는 건 겨울 넣고 말하면 비유하면 가장 추운 혹한기예요. 내년 상반기 혹한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디데이겠군요. 예. 그걸 근데 하반기 내년도 계속 올해처럼 경제 나쁘다. 끝 못 버텨요. 근데 만약에 조금 살아난다. 예를 들면 뭐 한 2분기, 3분기부터 그러면 유동성이 좀 풀리면 괜찮죠. 경제가 그게 핵심이 소비가 살아나야 돼. 네. 소비. 그렇군요. 사실 지금 중국 경제 침체, 네.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예.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군제 매출이 이번에 뭐 기대보다 못 미쳤다. 네. 그래서 뭐 소비 둔화와 관련한 경고음이 켜졌다. 뭐 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예. 일단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참,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저도 중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 온 세월보다 더 긴데, 근데 두 가지 원인이에요. 보통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없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백화점이나 어디 가나 썰렁한 게. 썰렁한 게. 예, 근데 그게 또 원인은 있어요. 중국은 다 온라인 구매를 해요. 근데 온라인 구매해도 사실은 또 나와서 사는 건 또 다른 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량은 보통 어떤 거 사냐면 대부분 필수 사지 선택적 소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이번에 지금 광고주에 봐도 그렇고 온라인 소비도 옛날에 비해서 사실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안 소비하냐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불확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돈 안 쓰고 왜냐면 이게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안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단 안 쓰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돼지고기를 뭐 1kg 먹다가 지금 뭐 5kg, 0.5kg 먹다 이 식인 거죠. 예, 그렇게 줄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7.6%, 네. 산업 생산은 4.6%, 네. 전년보다 좀 각각 증가했다. 네. 이러면서 경제 회복에 긍정 신호가 떴다.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아. 막 헷갈리는 거야, 양쪽이. 이런 지표는 뭐 이게 통계의 어떤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한 개월 데이터를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그렇고 이게 특히 또 작년하고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지. 작년에는 이때는 중국이 코로나가 그땐 더 안 좋을 더 안 좋을 때가 안 풀렸던 거고 엄청 안 좋을 때예요. 작년 코로나가 풀린 게 작년 12월 중순부터 완전 풀린 건 1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 이게 보통 이럴 때는 작년 대비를 안 보고 그 전월 대비를 봐요. 전월 대비. 예, 혹은 전분기 대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히려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비가 오나 소나기 오는 거예요? 지금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소리, 지하철 공사. 아, 저희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 밑에 지하철이 있어요? 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왜 혼자 감당하면서 내까지 와서 이 생명 위험을 감당하며 방송해야 돼? 깜짝 뭐, 놀랐어요. 나 혼자 가긴 좀 억울하잖아요. 되도록 많이 같이 가야 네. 덜 외롭지. 그 뭐지? 상남자 어디 갔어요? 맞아. 네. 우리 그 2년 전, 우리 아까 방송 전에도 계속 우리 안 교수님 얘기했는데 2년 전에 우리 안 교수님의 물이나 열심히 마시고 있어야지. 하셨던 그 아이디 상남자님 정말 간곡히 찾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이 상남자님 왜 요새 안 보이시냐? 지금은 잘 계시냐? 질문하는데 저도 뵌 지가 오래돼가지고 댓글이 없었어요 그 후로는? 네, 상당 기간 없었어요? 한 2년 전에 보고 없었어요? 그 이후로 상남자라는 아이디를 잘 못 봤어요. 아 진짜요? 하여튼 좀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남자님.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전분기 어쨌든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이게 안 좋다. 네. 이거는 팩트다. 네. 이걸 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뭐 질문이 있으니까 뭐 하실 거니까 제가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스태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이렇게 보잖아요. 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되는데 그 정도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드라마틱하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정말 큰 파국이 오는 거고. 근데 조금 포지티브한 거는 미국하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학자나 중국 학자들 보는 게 글로벌 환경만 좋아져도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환경 영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출이 엄청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미국하고 관계 좋아지면 수출이 좀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또 미국과의 관계 좋아지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 경제적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사람들이 심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또 엄청나게 또 그렇지. 포지티브 효과 주는 거죠. 매출 올리는데 손님의 그렇죠. 생각에 따라 그다음 달라지니까. 주식시장도 유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융자가 편리해지잖아요. 융자가 주식시장에서 융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환경에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나온 내용하고 한국에서 한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한국은 좋은 내용은 안 내, 중국에 좋은 내용은 안 내보내고 그냥 별로 뭐 기대할 게 뭐 안 좋은 것만. 별로. 그리고 뭐 또 오히려 뒤돌아선 다음에 중국 시진핑 뭐 독재자를 했다 뭐 이런 것만 기사 내보냈지 내용은 안 내보냈는데 사실 성과는 있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다음 파트에서 얘기하고. 다음이에요? 네, 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네. 그러면 어쨌건 내년 3월까지는 이 네. 추운 혹한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네. 거군요. 그래서 특히 1분기가 가장 우리가 겨울 추위 가운데서 가장 추울 때 1월이죠. 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선전에서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파격적으로 완화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3월 전에는 내년 봄 전에는 이제 뭔가 살리는 정책들을 막 쏟아낼 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기대보다도 이런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가보니까
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렇죠. 배터리, 여기는 고속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들이 여기에 다 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죠. 중국이 국산화를 해야 되는 영역은 자본들이 엄청 투자해서 주가도 엄청 좋고 엄청 성장해요. 특히 전기차는 이미 뭐 엄청 세계 수출 1위가 됐고 자동차 자체가 자동차 섹터가 되게 좋고 자동차 섹터도 굉장히 이렇게 관련 연관 산업이 많아서 그렇죠. 경제 유발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기술 생산성 상승에 따른 경제 호조. 그거는 좀 기대 가능해요.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이 중국 경제 문제 볼 때 한국 여의도니까 자꾸 정책적으로 뭐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저는 밖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니까 뭐 시진핑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중국에서 봤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중국은 중국 시진핑이 다 맘 먹으면 다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 그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머리 알아요. 머리 알을 게 없죠. 그냥 무슨 바이든하고 화해할 필요 있어요. 화해할 자기가 마음 필요도 먹은 없죠. 대로 하면 되는데. 아,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경제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글로벌 환경이 옛날하고 달라졌다.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체제로 돌아간 게 지금 어서는 분리가 되고 있다. 여기 하나의 큰 흐름, 주선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중국 자체의 문제, 내부 문제가 더 크다. 지난번에 중국이 어떤 이름을 안 밝힌 그렇지만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 중국 일보에다가 글을 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글을 안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내부에 있다 이런 그 문장을 냈어요. 내부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니까 네. 보통 심각해지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근데 그 내부 문제라는 게 결국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본하고 하나는 우리가 생산성 말할 때 생산 요소를 말할 때 기술, 노동, 자본, 토지잖아요. 기술, 자본, 노동, 토지잖아요. 그럼 기술은 이제 뭐 그렇게 선진적으로 간다 치고 지금 남은 게 자본, 토지, 노동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구조조정 문제예요. 자본, 금리잖아요. 환율이잖아요. 중국이 금리하고 환율은 완전한 시장화가 아니에요. 환율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요.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아직도 정부가 통제, 시장화 안 됐잖아요. 금리도 똑같습니다. 대출금리, 국유기업에 대한 금리가 시장화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정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 마음대로 생산 요소가 분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방 토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토지를 양도세로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저가 노동력이 너무 많아요. 6억이 넘거든요. 6억 명. 근데 요새는 AI가 들어오면서 중국은 어서 사람 못 써요. 다 AI가 해요. 로봇이 이래요. 하긴 혁신적인 거는 빠르게 접목을 시키죠.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가니까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6억 명의 노동자들 소득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소비 확대로 가요? 그렇잖아요. 중국은 소비가 되려면 어서 중산층 이상은 또 어서 살 거 다 샀고 쓸 거 다 썼어요. 이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수요밖에 없어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국내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 이 부자들은 해외 나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내 소비를 올리려면 이 6억 명의 소득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6억 명은 월 소득이 원화로 17만 원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소득을 50만 원으로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3배를 올렸다고 생각해요. 소득이 3배. 이 사람들은 월 소득이 원화로 17만 벌다가 소득이 50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소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소득을 올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결국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중국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다 고첨단 산업을 한대요. 다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어요. 국부 펀드를 지방 정부별로. 네. 그러면 이 6억 명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소득을 못 올리고 어떻게 지금 소비 확대 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말을 했는데 공동부유라는 게 결국 핵심이 뭐 1차 분배는 노동분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거예요. 1차 분배. 2차 분배는 세제예요. 국가에서 세금 받은 다음에
빈곤 지역에 더 주고 재분배죠. 3차 분배는 기부입니다. 부자들을 기부해라는 그건 뭐 어떻게 할 게 없죠. 그냥 세제 개혁인데 세제 개혁 핵심이 부동산세 개혁이에요. 근데 부동산 누가 갖고 있죠? 기득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당간부들이나 예. 아니면 재벌들, 그러니까 부자들. 국회 전국 이민대비대 회의할 때 손을 드는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도입이 지금 10년 넘게 얘기하고도 안 되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중국 경제가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기에는 원천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중국 경제를 논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한 질문한 것처럼 뭐 10월 소비 판매가 7.6, 산업세 4.6에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해야 되는 역사적 책무. 나는 임무라고 말을 하겠어. 중국어로는任务 임무라고 하거든요. 역사 임무. 여기는 책무라고 해요. 아, 더 세련되고 우아한 단어를 선택하셨군요. 아, 임무예요, 책무예요. 네? 한국에서 뭐라고요? 역사적 책무? 뭐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에휴, 책무는 아닌 것 아, 같아요. 내가 좋은 말 역사 임무. 음. 역사 임무는 역사적 책임. 역사적 책임? 아니, 임무로 할게요. 역사적 임무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만약에 정말 뭐 어떻게 뭐 해보려면 이걸 해결하고는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움직임, 노력이 있냐, 중국 정부가. 원래 있다가 이게 하나는 있다가 부동산이 계속 이게 여기 다 기득권이 몰려져 있으니까 저항에 부딪히면서 못했잖아요. 부동산세.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겠다는 게 2018년이었어요. 그때 중국 이미 은행자 이강이 그게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러는 사이에 또 코로나 터졌어요. 그 또는 왕창 풀었고, 근데 지금이라도 모르겠다 한번 고통을 겪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 IMF처럼 부도날 거 다 부도나고. 그래서 가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겁나지. 입장에서는 겁난 거예요. 이거 한번 겪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어떤 대책이 확실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본다면 구조적 이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유공명에 대한 그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빈부격차 이런 문제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 심화되면 결국 일본처럼 미래 성장 동력을 잃는 거죠.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일본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예, 온다.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좀 비슷한 우리 그 좀 유교 문화권 있잖아요. 네. 이 유교 문화권은 사람에 대해 굉장히 좀 중요시하잖아요. 인자. 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부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실리콘뱅크 뭐 은행들이 지금 지금 몇백 개가 부도 시켰거든요. 시장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투자자들도 결국 난리 나죠. 근데 결국 비효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돈이 다른데 효율성 찾아가면서 결국 효율 경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일본도 그때 부동산을 9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결국 확 부도내고 갔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결국. 네. 시간만 끌게 했고 만기 연장해주고 계속 이러면서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정보통신기술하고 모바일 인터넷 혁명.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일본의 나라가 한국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일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후가 있지. 다 야후 쓰다가 야후도 어서는 거의 인기 없어서 결국 한국 네이버가 거기 지금 라이언 주로 한국의 라이언. 네이버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 세계에서는 일본이 한국 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노벨상도 많이 나온 그렇죠.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뛰어난 나라. 그냥 디지털 플랫폼이 없다는 게 말 돼요. 안 맞잖아 이거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중국의 원로 경제학자 네. 되게 유명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중국 정부가 지금 확장 재정을 하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닥칠 것이다. 이렇게 네. 경고를 했다. 이것도 좀 의외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확장 재정,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장 재정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학자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중국 경제가 지금 아플 때 아프더라도 그렇죠. 이런 사람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로 중국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정부에서 자문력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확장 재정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오늘 해결했죠. 지금 확장 재정 얼마나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지금까지 돈을 매년 몇 조씩 풀었어요. 무슨 안 했어요? 했지. 금리가 유일하게 안 올린 국가가 중국인데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그 원로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아, 그럴까요? 갑자기 제가 빙의가 돼가지고 제- 내가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었어 순간적으로. 아니에요. 네. 제가 몰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하여튼 상남자님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잘 알아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네. 댓글에 상남자 누가 댓글에 돌아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때 상남자님이 댓글 달으셨을 때가 네. 예전에 그 네. 안 교수님이 약간 파인 옷 입고 우리 그 무슨 행사 끝나고 촬영하러 와인, 오셨을 때 와인. 그다음에 또 와인 와인 행사 갈 마시러 때. 가기로 했었을 그때 때 올린 거예요? 그때 제가 보라색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 녹색. 녹색이에요. 그래서, 예. 한번 다시 저한테 입고 좀 오세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색 입었잖아, 이런 색. 아 그래요. 다음에 그렇죠. 그런 옷 입고 오면 좀 많이 댓글이 달리겠네요. 네, 한번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상남자님 네. 이해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한국 경제도 거기에 연단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중국하고 비슷하게 이 상승폭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기대감을 갖는 게 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거야. 소비가 늘어날 거야. 또 하나 중국 경제가 살면서 우리 화학주와 철강주를 비롯해서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당장 좋아질 끼미가 안 보이는데. 네. 그럼 질문이 뭐예요? 에? 질문이 뭐죠? 철강주, 화학주. 아니, 그러니까 중국 경제 네. 정말로 답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렇다고 아. 그냥 답 없이 이렇게 그거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은 우리 일본 보면 돼요. 일본이 그동안 아무리 뭐 잃어버리 20년, 30년 해도 일본이 뭐예요? 소비 국가잖아요. 소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 그동안 해외에 투자했던 배당으로 지금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그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한국 정도의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1억 명 넘잖아요. 이러면 넘잖아. 한국의 네네. 2배라고 보면 돼요. 네. 한국 5,500만. 그러니까 부자들이 1억 명이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항상 하나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6억 명의 빈곤자들도 있지만 그렇죠. 1억 명의 요것이 돈을 쓰는 거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국 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중국이 31개, 본토에는 31개 성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GDP별로 각 국가명을 대체해서 그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림성 GDP는 멕시코의 하나, 그 다음에 광동성은 그때는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광동성 하나가게 한국. 이렇게 그려놨어요. 어디는 일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중국에는 31개 국가가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산동성만 해도 인구가 1억 2천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15,000달러 넘거든요. 네. 산동성만 해도 한국 경제보다 지금 산동성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동성만 한국 시장으로 만들어놔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시장으로 접근할 때는 31개 시장으로 봐라. 그래서 내가 하는 제품이 내가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이 제품이 고부가가치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면 고소득성으로 가야 되고 이 제품이 싼 제품이다. 필수 제품이라면 아까 말하는 그 좀 저소득성으로 가고 그렇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 산업은 그거는 큰 글로벌 공급망에서 봐야 돼요. 큰 네. 글로벌. 근데 큰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아직은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좀 미중 관계가 좀 중미 관계가 좀 완화되면 그거는 글로벌 경제에서 돌아가는 팩트이기 때문에 좋아질 여유는 있죠. 예. 근데 또 그거는 또 미래산업 연계시켜야 돼요. 배터리, 전기차하고 석유화학 쪽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중심으로만 성장이 되고 있고. 근데 석유화학은 해상 선박 있잖아요. 네. 이런 수요가 가장 커요 앞으로. 그렇지. 그거는 오랫동안 전기로 대체 안 돼요. 왜냐면 그 바다에서 갑자기 전기가 멈춰서 오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는 앞으로 당분간 오래오래 이어지기 때문에 선박 물류가 잘 가려면 결국 세계 경제가 잘 갈라야 돼요. 왜 바다를 통해서
선박이 이동하는 건 다 뭐예요? 세계 글로벌 공급망 경제가 돌아가야 수요가 발생하는 그렇죠. 게 선박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석유화학 산업의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중국 본다기보다 이래. 근데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데니까 크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뭐 어렵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의 부자들 그들이 그 동향, 그들의 돈 쓰는 어떤 방향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 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은 되게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확 닿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티예요, 티. 티 작년에 중국에서 법이 만들어 가지고 틱톡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틱톡. 그런 데서 플랫폼 만들어서 봤는데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돈으로 100억 그냥 쉽게 팔려요. 그렇다고 막 무슨 인플루언서를 막 뭐 중국의 대단한 스타 쓴 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거기 사람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매력이에요. 시장이 크다. 그리고 그거 빨리 손익분기점 맞출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성공 줄 수 있는 시장이다. 그게 중국의 매력이다. 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중국의 흐름 이것을 알긴 알아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중국인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예. 공략을 하는 방식. 예, 그 요거를 되게 이제- 매력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증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뭐 주식을 팔아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물론 전기차 배터리도 있지만 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 쓰신 칼럼을 보니까 저는 네. 좀 뜻밖의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 칼럼 보셨어요? 예, 오. 우리 PD가 자료를 준비해줘서 읽어라. 잘 공부하고 해라. 잘 썼죠, 제가. 네. 그래서 봤는데 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투자 규제 유예를 무기한 연장해 준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양쯔 메모리, YMTC 같은 예. 중국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이게 하는 네. 실질적인 그러니까 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꺾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여기 와서 이런 반도체 주제 다른 분들이 많으시죠? 많죠.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었어요? 아, 제가 처음이니까 이러겠다. 질문을 하죠. 없었죠? 네. 처음입니다, 상남자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세미나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세미나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성균관대에서도 많이 했고 이래 반도체 세미나에 보통 가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뷰가 두 가지예요. 네. 뷰가 중국은 절대 반도체에 성공 못한다. 네. 하나는 그래도 모른다. 근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모른다. 이런 애매모호한. 그래서 대부분 안 된다라는 게 메인이에요. 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장비 규제서부터 기술 규제가 다 일어나니까. 죽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뭐 거기다 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아니라고 봐요. 저 스스로. 근데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과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 항상 시장이 답이고 시장이 정답이다. 근데 중국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자, 엔비디아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갈등 때문에 특히 미국이 중국 기술 국기 견제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90%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근데 특히 후에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A100하고 H100 못하게 합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이룰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 A800하고 H100하고 사양 조금 낮은 거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난 사양도 못 보낸다 이럴까? 또 이번에 L 계열하고 N 계열을 새로 해서 보내겠다 이래서. 근데 지금 또 N 계열을 못하게 해요. L 계열만 남았는데 이러면서
지금 계속 엔비디아를 중국 못하게 하거든요, 미국. 근데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얘네들이 중국에 그다음에 퀄컴하고 세 명이 중국에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미국 국회가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 하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미국이 자기 스탠스를 안 변화시키는데 지금 엔비디아 하나만 중국 시장에서 지금 요 하나 이제 요 A800 요거만 내놓은 시장 70억 달러 시장입니다. 네. 요 하나만. 하나만. 그러면 중국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소화해요. 50%를. 그럼 우리가 가설 외국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네. 이러면 중국 반도체는 석유 수입보다 더 크거든요. 석유 수입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자, 이 시장이 그냥 공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중국 자본들은 투자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없어요. 네. 중국 자본이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거 반도체 하나 만들면 누가 사줘요? 중국 국내 업체들이 중국 국내 업체들이 중국 국산화 제품 안 사줘. 왜냐면 일단 자기네 필요한 양을 못 생산해. 그렇죠. 결국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돼. 그러면 반도체란 건 하나만 문제 생겨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을 안고 중국 국산화 사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외 우수한 삼성이나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문 딱 닫아 못 가. 다 이래서 걔뭐 공백이 딱 있으면 중국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한 번 100개를 투자했는데 하나만 성공하면 이 시장이 다 내 건 거예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네. 이 비어있는 시장을 확 그렇죠. 잡아먹자.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선. 돈을 때리고 하고 하면 대부분 실패하겠지. 근데 하나만 성공하면 그 시장은 내가 다 내 건 거예요. 근데 자본은 어떤데 이게 자본이 어떤데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냐면 이게 자본의 본성이거든요. 돈의 본성. 확신이 있을 때 자본은 리스크 테이킹해요. 큰 이 돈이 보일 때. 예, 큰 돈이 보여. 그래서 도박장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로또를 왜 사요? 한 번 되면 바뀌는 거잖아. 내가 바뀌어버리는 인생 역전. 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중국이 전 세계 50%란 거는 한 기업이 요 말단에서 세계 1위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 반도체 시장이 50%라면 세계 1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이 막 쏠려가기 시작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때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수익성이 엄청 저조한 게 파운드리에서는 SMIC예요. TSMC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MC가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YMTC 이런 애들이 주가가 완전 고행진하고 자본이 그냥 반도체 물밑에 밀려갔죠. 그래서 막 쾌자를 거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트럼프는 중국 팬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 지금 막 자본이 다 투입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네. 무슨 차이가 나냐면 기술 차이는 없는데 양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못 맞추는 건 뭐냐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삼성 메모리가 뭐를 100원 할 때 중국 메모리는 200원이 되는 거예요. 원가가. 그러면 삼성 메모리는 좋은데 양도 맞추면 싸면 누가 중국 거 사요? 그렇지. 근데 삼성에 못 들어오면 200원짜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YMTC에서 이러는 10만 팩, 20만 팩만 생산 원가 생산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원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삼성이 하고 SK가 확 돌아버리면 이제 지금 막 확대 투자해서 난리 나서 지금 자본이 하고 있는데 해외 우수한 게 또 들어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 이제 손익분기점 막 올까 말까 막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와 버렸어. 미국이 계속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국산화가 지금 완전 주가가 타격받았죠. 얘네들이. 그래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쓸 수밖에 없죠. 정부의 그 유도로 예. 그 비싸도 사게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건 한계가 있죠. 그 정부 물량 정도는 예. 민간 기업이 결국은 사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럼 결국 가격이지. 예, 가격이죠. 그거 넣었다가는 2배 더 비싼데 누가 그 가격을 담당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SK가 안 들어가는 게 중국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데 딱 규제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한국 정부가 잘 들어야 돼요. 삼성하고 SK가 중국 안 하게 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만약에 바보예요. 안 하면. 공장을 돌려서 계속 거기서 뭔가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중국하고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나 바이든한테 말해서
그 어쨌든 다행인 건 지금 그거 연구 무기한 연장 받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아차한 거지 이 미국 정부가. 와 이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도와주겠네 이렇게 된 거지. 특히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 뭐 네. 3나노인가 5나노짜리 7나노짜리. 7나노짜리였나? 그 5G. 아 예. 예, 메이트 60%. 그거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다 했는데. 깜짝 놀라. 사무부 다 떼게 본 거예요. 아 그다음에 무기한 다, 연장이 필요했어요. 예, 다 따져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어쨌든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특히 중국이 제일 빨리 오거든요. 메모리. 그래서 그쪽하고 TSMC가 지금 파운드리인데 이거는 지금도 1년 유예했는데 내 보기에는 내년에 계속 연장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SMC도 예.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인하했어요. 가격 전쟁이 벌어졌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예. 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시장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중국 지금 업체들이 만들어내니까. 예, 완전 아예 뭐 게임을 못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사례가 있어요.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 석유 자동차 산업에서 아예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중국이 못 만드는 거가 이게 딱 이미지 되죠. 왜? 엔진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중국이 처음에 어떤 정책 썼냐면 외자 유치 정책 썼어요. 50대 50. 야,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다 와. 대신에 50대 50이야. 했어. 다 왔어요. 전체가 다 왔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50대 50은 기술을 배울 줄 알았어. 근데 이 자동차에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아, 합자로는 기술을 영원히 배울 수 없다라는 걸 핵심은 본사에다 놨죠. 예, 철두철미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산업에서는 어제는 아니다 이거는. 자기 독자적으로 안 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느끼고 오히려 합자를 안 하면서 중국 국산 자동차 기업들을 전멸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 좋은 싸고 가성비가 외자 자동차가 디자인도 좋은 게 있는데 중국 국산 자동차는 이제 밑에서 막 이러면 그것도 디자인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이런데 누가 뭐 애국심에 그거 사요? 절대 안 사죠. 근데 아예 기회조차 없었죠. 달려보지도 못하고 채버린 거죠. 시작점에 서지도 못. 근데 이번에 반도체에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또 글로벌 환경이 못하게 하니까 너무 땡큐. 왜냐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할 수 없게. 할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싸지만. 그래서 울며 계산을 끌어댔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파운드리 업체하고 지금 메모리 업체 주가가 떨어졌죠. 거기는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확 떨어지니까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차이가 딱 2, 3년 차이입니다. 2, 3년. 예. 원래는 이번에 이거 안 풀어졌잖아요. 삼성하고 SK는 중국에서 기회 없을 뻔했어요. 그때 그게 미국이 어떤 이러한 그 결과, 이런 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뭐가? 지금 뭐 연구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막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진 이 자체를 의도한 거냐, 아니면 누가 의도한 거냐? 미국 정부가.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정부가 똑똑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 알고 있었다. 바보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의 분이 와서 미국 정부한테 야 우리는 해야 된다 투자 확대 막 이러면 어떻게 말씀했다 칩시다. 그게 미국 정부가 착해가지고 너무 착해서 그렇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그래 내내 잘 돼야지 하면서 보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거 보냈다가 중국 기술이 올라간다는 인지가 되면 보낼까요? 아무리 동맹국이고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오히려 중국의 해가 된다라고 봤으니까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더 원리에 맞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말한 게 맞는 건 아니고요. 제 그게 개인적인 그렇다.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오피니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 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고 결국은 고사될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국 정부의 또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또 뭔가 더 그래서 지금 그건 있어요. 이건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는데 중국은 지방 거의 특히 더 많은 지방은 다 반도체 펀드 만들었어요. 펀드. 예, 여기 돈으로 기본 2조 원화 이상 된 반도체 펀드 안에서 그냥 성공할 때까지 투자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움에 빠지긴 했지만 어차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운명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생각이 나거든. 네. 그럼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 뭐 일본도 그렇잖아. 일본에서 돈을 막 쏟아붓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니까 다 포기하는 재벌 그룹들도 일본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고 적자 폭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도 사실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많이 도전했어요. 다 죽었어요. 전멸. 근데 그러면 또 일어서서 또 하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일본 좀 다른 게 중국은 다 시장이 너무 커요. 자체 시장이. 너무 커서 다르죠, 상황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참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건 중국이 기술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야 미래 제4차 산업혁명, 3월 인터넷 시대에 미국이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가 그렇죠. 지금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술 패권 싸움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중국 정부 내년 3월까지 정말 아주 힘든 고난을 큰 기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뭔가 풀려야 세계화가 다시 돼야 다시 중국의 이 디플레이션이 수출이 되면서 물건이 팔리면서 뭐가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미국에 여기도 좀 성장이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뭔가 이번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대부분 결과가 없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옛날에 와서 미중 갈등의 본질이 뭐라고 했는데 두 글자로 말해 두 글자 퀴즈 낼게요. 두 글자인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그 있어. 근데 그때 말해. 있어 알아. 내 지금 뭘 말하는지 알죠? 알지. 두 글자. 냉정과 열정 사이. 그거 뭐지? 그 소설 이름을 막 말하네 지금.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 그거 있어. 뭐지? 영어로도 생각나요? 콜드 워. 그거는 냉전이고. 냉전이고. 핫워는 뭐 열전이고. 그냥 뭐가 있을까 중간에? 쿨워가 있잖아요. 쿨 맞아. 양전이라고 했잖아요. 양전. 양전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양전 뜻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냉전은 아예 안 놀잖아요. 열전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 이슈는 전쟁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번에 만난 주제가 뭐냐면 이번에 왜 만났냐면 이번에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열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게 피하자 최악은. 그래서 군사 정보를 군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리상후 그 장관이 잘렸잖아요. 지금 잘려서 이번에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빠른 시간에 새 장관을 뽑아서 두 장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는 게 뭐 열전을 피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두 분이 만남의 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양전의 두 번째 양전 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협력할 건 한다. 서로가. 결국 둘이 서로 손해거든요, 지금. 이래 싸우니까. 미국 바이든 얘는 재선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올 확률이 지금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건 키포인트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경제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제가 오늘 뭐 주제는 중국 경제 안 풀겠지만 미국 경제가 모든 지표가 미국 경제는 내년 1월부터 엄청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제는 내년 주제는 중국 경제 나쁘다가 아니라 내년 주제는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쁘다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경제나 물가나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중국 국민들이 가장 큰 그런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두 나라 국민들한테는 희망인 거예요. 좀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게. 네, 일단 그거 두 번째 다행인 거는 안에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인문사회 교류 확대가 있었어요. 비행기 증편. 근데 인문사회 교류 확대이 교육입니다. 유학생 이런 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그런 거 했거든요.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년은 좋아질 것 같아요. 인문사회 교류 확대. 양호 간에 사람 비행기도 증편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육이나 인문 교류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자. 그래서 서로 이해 증진이잖아요.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안 변한다. 결국은 그 본질은 상태에서 안 변하지만 최악만 피하고 어쨌건 계속 요 단계별로는 좋아질 때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걸 양국 대통령과 주석이 인지를 같이 했다. 이겁니다. 요 단계에서는 바이든 당신의 입장에서나 시진핑 나 입장에서나 우리 둘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두 나라 국민과 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태양광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 전기차, 뭐 배터리 이거와 관련해서 EU에서 지금 뭐 보조금 조사를 하겠다. 네, 중국 맞아요. 쪽이가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공격이 너무 맞아요. 치열하니까 맞아요. 자국 산업들이 전부 죽어나가게 맞아요. 생겼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중국 정부가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이게 유럽이 친환경 가지고 세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국제 질서에서 유럽이 잃어버렸거든요. 아젠다를. 미국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유럽이 존재 의미를 거의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90년대에는 유로화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가던 유럽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성장도 멈추고 막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거의 유럽도 분열이 되고 드디어 영국이 탈퇴를 했고 이러면서 유럽이 거의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절대 타격받았고 네. 그래서 이 성장에 이렇게 고령화 국가가 지원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에너지도 터졌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면서 네. 에너지도 지금 공급이 어려워졌고 두루두루. 근데 에너지 공급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유럽이 친환경을 우선 내세우고 석탄이나 이런 거 다 자제하고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로 친환경 아젠다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려고 했던 거죠. 한번 세계를 다시 한번 주도 질서를 자기 쪽으로 옮겨오려고 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같이 가깝게 많이 갔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중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성비 싸우면서 절대 어느 대표님이 이러더라고요. 중국 차를 가다 뜯어봤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원가 나오는지. 아, 원가 너무 싸니까. 예. 근데 자기네는 죽어다 깨나도 그 원가를 못 만든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걔가 너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생태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지 요 물건만 만드는 밸류체인이 우리가 요 100만 원짜리, 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들 하면 R&D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제조하고 그다음 마케팅하고 소비자하고 여기 하나에 100만 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IP부터 시작해서.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원가를 그 주변 환경의 원가 절감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냐면 인프라, 인력 자본 풍부하냐, 그다음에 인프라가 잘 돼 있냐, 그리고 조달이 잘 돼 있냐,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거 다 합해야 되니까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가 미국이 때리면서 어디로 많이 갔냐면 유럽을 많이 갔어요. 특히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원래 존재감이 없는 나라인데 중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FDI를 하면서 전 세계 배터리 허브로 성장했어요. 네. 허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자기네가 원래 이 아젠다를 자기네 끌고 가서 세계를 선도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오히려 이 후에 시진핑이 제일 친환경에 적극적인 거 알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막 야 선진국이 내내 오염은 내내 다 시켜놓고 왜 우리한테 요구하냐 원래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친환경이 중국이 제일 세게 해요. 지금 완전히 환경 오염은 상상도 못합니다. 중국 기업은. 다른 나라는 사실 말만 하지 안 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완전히 가장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도로 가야 된다. 이게 기회다. 기회가 여기 있다. 이걸로 세계 질서의 어떤 선도로 가야. 근데 그 유럽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거죠. 또 뭐 이기는 거야 유럽이. 유럽이 어떻게 이겨서 여름에는 막 가서 막 일주일씩 막 바캉스 즐기는 사람들하고 중국 24시간 일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싼 게 들어오니까 유럽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덤핑으로 때려서 이거 덤핑 아니면 우리를 못 지킨다. 우리 질서를.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정상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유럽하고 여러 가지 지금 1대1로라 원래 한대 놓고 지금 다 부동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본질이 결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존 경쟁이지. 근데 생존 파이는 경쟁. 요만큼인데 네. 누가 더 가져갈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본질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글로벌 환경이 그나마 유럽에 조금 그래도 미중 갈등 유럽에 조금 이렇게 더 그런 공간이 있을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보니까 유럽 공간도 지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중국 경제 상황에서 네. 그래도 하나의 돌파구로 봤던 게 예, 계속해서 맞아요. 유럽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유럽조차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는 왜냐면 환경. 자기네 생존 그렇지. 지금 위험하니까 결국 생존 싸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그 예, 그래서 중국 경제는 더 예, 어려워질 왜냐면 수밖에 이 없는. 산업이 중국 경제의 선도를 이끄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 국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여튼 이것이 결국 네. 어떻게 끝나게 될지 참 모르는데 결국은 뭐 유럽에서 제재를 또 유럽판 IRA법이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겠죠. 나왔죠. 예, 나왔죠.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제 예. 또 제재를 받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현상 또 이러한 대외적인 현상 네.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지수도 지금 H 지수 팍 3년 맞아요. 전에 비해서 지금 맞아요. 뭐 반토막 이상이 났다. 몇 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던데. 아니 50% 이상 떨어졌어요. 50% 이상?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예. 이게 또 금융사들이 H 지수를 바탕 기초로 하는 ELS 상품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내년 상반기에만 돌아오는 8조 자금이 있는데 여기 예. 3조가 손실 날 것이다. 이런 예. 예측이 있으면서 또 난리가 났어. 한국은.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은 홍콩 지수가 한 내년 3월, 2, 3월 안으로 확 올라줘야 되는데 예. 가능성이 있겠냐? 아, 저는 내년에는 중국 증시는 상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정도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골드만삭스 의견에 난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15% 상승은 기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요즘에 미국 증시가 또 많이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풀지는 않겠지만, 근데 내년은 오히려 저는 중국 쪽이 좀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모르는 일인데 이 ES 판매는 이게 또 어떤 들어간 게 낙인이냐 낙인이냐에 따라서 또 손실 구조가 달라져요. 낙인한 사람 다 이미 손실 봤어요. 왜냐면 그렇지. 이미 터치를 했잖아요. 50% 이상. 그래서 끝났고 그래도 넌 낙인이 얘네들은 좀 많이 할 확률은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지금 정치판에 이게 이슈잖아요. 이게 뭐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 기회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한국 이런 투자자들을 있잖아요.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한국 금융시장이 성장을 못 합니다. 아, 철저하게 여기서 손실 경험시켜야 돼요. 자꾸 경험을 정부가 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꾸 보호를 하잖아요. 투자한 사람들을. 이러면 투자자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의 본질이 리스크 테이킹이거든요. 금융이 성장을 못해요. 왜냐면 금융 투자할 때 손실이라는 건 기본 인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금하지. 세상에 어디 100%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 개념도 먹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실패로 교육을 안 시켜버리잖아요.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금융이 못 큽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이율이 높다고 그리고 보통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거 안전해요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사인한 분들도 좀 있거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알죠. 근데 이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2020년 이후로 한국도 이게 너무 세지. 불안전 판매 이슈가 너무 옛날 사건 몇 번 터져서 그렇죠. 사실 가면은 너무 과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세우는 분들이 특징이 뭐예요? 오랜 시간을 착실하게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너무 좋으니까 그래? 알았어. 어디 사인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꼭 금융기관에 어쨌든 저는 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투자자들 교육을 해야 돼요. 맞아요. 뭘로? 그거는 동갑. 실패를 시켜서 교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한번 돈 잃어보잖아요. 한번 대여봤잖아요. 다시는 애기도 그렇잖아. 대보험 손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자꾸 불안전 판매에 갖다 붙여놓는 바람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튼 교육, 금융교육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건 너무 완벽한 상품은 없지. 아니 이런 건 정상 이게 뭐 홍콩 지수라 해서 지금 나왔는데 얘는 미국 지수도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이게 금융의 본질이에요. 지금 한국도 이 뭐죠 이런 식의 그 금융 상품들 지금 특히 부동산 펀드들 가지신 분들이 지금 글로벌 부동산 펀드 아주 지금 고생하실 거라고 내년도에 거의
근데 아까 미국 증시가 내년도 좀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혹시 근거가 있으세요? 그렇게 아, 생각하는?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볼 때 몇 개 지표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그 이래 보면 성장을 보면은 금리 피크를 칠 때는 그 다음에는 얼마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바로 그냥 경기가 완전 쇠퇴로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업률로 해요. 실업률하고 제일 중요하고 실업률이 그러면 거기 우리가 경제 지표가 있어요. 어떤 지표를 보냐면 3개월 평균하고 그 전에 12개월 그 차이를 마이너스를 해봐요. 그래서 요 최근에 3개월 실업률하고 12개월 최저점 차이가 0.5% 넘으면 거의 쇠퇴에 들어가요. 경제가. 근데 지금 지금 여기 딱 요 붕괴점에 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년 만기물하고 10년 만기물 이 역전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네. 이것도 거의 쇠퇴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가 그리고 지금 예금률 사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예금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원래 저축 안 하다가 지금 예금률도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7%에서 지금 3.4%밖에 안 돼. 예금할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지금 경제가 완전 쇠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시간 차를 두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몰라요. 그게 조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약을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다음 또 거두는 작업을 했잖아요. 돈을 긴축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차가 어떻게 가죠? 바로 서지 않고 쫙 가다가 서잖아요. 우리 그 단계를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는 서는 단계로 왔다는 거지.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이 보통 미국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먼저 반응합니다. 시장이. 예. 그러면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자산이 올라간 데서 그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워낙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 펀더멘탈을 내년에 엄청 안 좋아질 거다.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무조건 주가가 팍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미국이 조금 다른 게 안전 자산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달러 자산이니까. 달러. 그러니까 글로벌 외화보유액이 계속 미국 시장에 있어야 되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꼭 펀더멘탈보다도 또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다. 안 나빠진다. 그거는 그다음에 주가 지수는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거는 또 안전자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오지만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안 좋은 확률이 더 높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또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내년에는 어떤 금리 정책을 취하냐가 우리가 주식 투자하거나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지켜봐야 되는 이 예상해야 되는 예측해야 되는 건데 경제학자마다 달라요. 뭐 내년에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시장은 거의 내년 뭐 5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이 맞아요. 얘기. 다 대부분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지금 그거 반영된 게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다. 국채물이 떨어지면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거죠. 그러면 그 대부분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연착륙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3분기 GDP도 보니까 5.3%인가 뭐 되게 많이 올랐던데 그래가지고 좀 연착륙할 거로 보는데 그거 좀 경착륙 쪽으로 생각하시는 전 뻥인 건가요? 것 같아요, 그게. 아 그래요? 저는 별로 신뢰성을 안 줘요, 그 지표에. 왜냐면 실제 미국 가보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러게 지금 우리 댓글 다시는 그 재미교포들 네. 얘기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도 안 안 좋았던 되는- 경험은 처음이라는 없어요. 분들 많더라고요. 역대 최저라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안 좋아요. 근데 그 지표가 어떻게 나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치판이니까 뭐 모르겠는데 아까 중국 경제하고 똑같은 거 지수는 지표는 좋은데 지표에 대해 알겠습니다. 통계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 각도들을 네. 좀 생각하면서 예.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막연하게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 테이킹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우리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네, 지금 중국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상황들 여러 가지 점을 한번 짚어봤고요. 네, 투자하시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도 아마 참고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다시 한번 상남자님. 네,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오시자마자 상남자님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어디 찾았어요? 나한테 먼저 말했지. 아니지, 나한테 먼저 물어봐서 내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상남자 그러지 않았나? 안 그랬지. 오래간만에 보니까 나한테 그 얘기 꺼냈지. 아 그래. 예. 하여튼 근데 어쨌건 상남자님을 보고 찾아주세요. 싶다면서요. 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예. 네,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